네, 그러면 세 번째 주제인 미국의 물가에 대한 부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예상치를 하회를 했어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헤드라인 물가도요, 사실은 전년 동월 대비 0.1이라 하는데 0.5를 살짝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약간만 더 낮았다라고 하면은 0으로 찍혔을 겁니다. 그 정도로 전월 대비해서 기저에 깔리는 숫자가 좀 약하게 나왔다라는 거고요. 다음으로 헤드라인 전년 동월 대비도 반올림해서 옵니다, 여러분. 4.985가 나왔어요. 그래서 드디어 바라던 5 아래 숫자, 우리 인플레에서 심리적인 요인 얘기할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물가 2%일 때는 아무도 걱정 안 하고 3%면 신경 쓰기 시작하다가 5%가 넘어가면 겁먹고서 겁에 질려서 더 높은 물가를 불러일으킨다. 근데 드디어 그 5짜리 아래로 살짝 내려와 줬습니다. 다만 이제 근원 물가가 예상대로 나오긴 했지만은 전년 동월비 숫자가 전월 대비 0.1%포인트가 올라가서 5개 T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물가에 대해 한번 오늘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제 지지난주 같은 경우는 고용의 주간이에요. 쭉 많이 나오니까 고용에 대해 쭉 얘기하고, 지난주는 물가에 대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물가에 대해 쭉 얘기하고, 앞으로도 매달 사실 이 주간에는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저는 계속해서 같은 생각이에요. 물가가 생각보다도 더 빨리 떨어질 것 같다. 그리고 그런 기미가 계속해서 보인다 입니다. 물가 크게 우리 세 개로 나눠보잖아요. 첫 번째는 헤드라인. 여기에는 상품 물가가 들어가게 되죠. 그 다음에는 상품을 제외하고서 나머지 두 개 큰 거. 하나는 주거비, 다른 하나는 원래는 근원 CPI 안에 주거비가 있는데 그 주거비를 제외하면 서비스 물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상품, 주거비, 서비스. 근데 이 헤드라인 물가 같은 경우에는 ISM 제조 PMI의 지불 가격하고 6개월 상관관계를 가지고서 이렇게 시차를 가지고 이렇게 따라 움직이는 그런 상관관계가 높다라는 겁니다. 이번에도 그 모습이 완연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헤드라인 CPI는 좀 더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음으로 집값을 보게 되면 집값 상승률은 여전히 높아요. 전년 동기 대비 상승률이 계속해서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나 집값에 대해서 후행을 하는 지표라는 것은 과거에 우리가 명확히 알고 있다. 그래서 주거비가 어느 정도 폭으로 언제부터냐라는 것은 의문이 남을 수 있겠지만은 내려오게 될 것이면 자명해 보인다라고 봅니다. 다음으로 근원 CPI 같은 경우 여기에서는 이제 서비스 물가가 많이 들어가죠. 그거는 그러다 보니까는 인건비 영향이 좀 크고, 인건비 쪽에 있어가지고서는 구인이 영향이 크다라는 거고요. 구인 데이터하고 6개월 시차를 두고 보면은 비슷하게 과거에 흘러갔던 그림이었고, 구인은 여기서 더 떨어질 걸로 최근에 구인의 또 선행 데이터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근원 CPI도 이렇게 따라 내려가지 않을까가 86번가의 큰 흐름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향후 추이에 대해 가지고서 우리가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다라는 게 요즘의 걱정인 거죠. 그러니까 이 부정적인 요인이 보이는 거예요. 첫째로 제일 많이 말씀들을 하시는 게 유가. 그래서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그 중에서도 에너지 커머디티 안에서 가솔린. 이게 CPI에서 이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작년에는 중고차가 많이 내려가서 소비자 물가 안정에 좀 기여했는데 요즘 맨하임 인덱스 많이 오르던데 그거는 신경 안 쓰이세요? 그것도 이제 사석에 사람들 만나면 질문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부정적 요인. 긍정적인 요인은 뭐가 있냐 하면은 식품 가격이 빠르게 내려갈 것 같다. 그 다음 또 하나는 주거비. 아까 보신 것 그대로입니다. 주거비 결국 내려갈 수밖에 없다.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면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제는 계산을 한번 해볼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부정적 요인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사실은 좀 많이 낮다라는 거예요. 가솔린이 차지하는 비중은 3.5% 정도 됩니다. 중고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2.7% 정도 됩니다. 물론 유가는 옷도 입어야 되고 하다 보니까는 옷에도 그 기름이 쓰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지금 기름을 가지고서 만들어진 탄소 경제인데 미치는 영향 광범위하다. 그 말씀도 맞아요. 예. 그래서 그게 퍼져나가는 것도 분명히 일부 영향이 있겠죠. 근데 그 부분도 뒤에서 조금 말씀을 드릴 텐데, 근데 이
일단 탁 하나를 집어가지고서 비중을 가지고 우리가 비교를 해보자라는 거죠. 네. 그렇게 했었을 때에는 가솔린 가격이 EIA에서 나오는 가솔린 가격하고 거의 비슷하게 흘러가거든요. 그러면 아직까지 소비자 물가에 반영되는 가솔린 가격의 상승, 이게 작년 12월 저점 대비 5.9% 올랐어요. 반면에 EIA의 가솔린은 저점 대비 11.2% 올랐거든요. 오케이, 그러면 요 차이 11.2하고 5.9 차이를 캐치업하고 추가로 가격이 10% 더 오른다 라고 보면, 그러면은 아마도 유가는 90불대 넘어가 있겠죠. 90불 정도는 가 있겠죠. 그렇게 치면은 요 비중에다 곱해보면 0.555% 정도 추가로 물가 상승을 이끌겠죠. 중고차 같은 경우에는 맨하임을 많이들 보시죠. 맨하임이 저점 대비 9.4%가 올랐어요. CPI의 중고차 지수는 저점 대비 1%가 올랐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싶으시겠죠? 계속 떨어지고 있다던데 마이너스로 영향 준 거 아니야? 근데 전년 동기 대비 숫자에는 이미 뭐 그런 말씀들 하시죠. 이번 달에 보면 이번 달에 물가가 예상보다 낮게 나온 건 이거는 계절 조정치 때문이야 라고들 또 많이들 말씀을 하세요. 무슨 얘기냐면 전월 대비해가지고서 보니까 가솔린 가격은 마이너스로 나왔고, 그 다음에 중고차 지수도 CPI에서 마이너스로 나와갖고서 물가 하락을 이끌었다라는 거죠. 근데 계절 조정치 전으로 보면은 가솔린은 지난달에도 올랐고, 그 다음에 CPI에서 중고차 지수도 올랐다라는 거죠. 순수하게 계절 조정치 때문에 착시 효과야 라고 말씀하시지만,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게 전월 대비에는 계절 조정 후가 들어가요. 전년 동기 대비에는 계절 조정치 반영 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미 다 반영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올라간 거 지난달에 다 반영이 되어 있는 물가 상승이에요.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1% 상승했다는 거고, 그럼 요 차이죠, 8.4%. 이거 따라잡고 추가로 여기도 10% 더 오른다 라고 보면 0.491. 둘을 더해보면 1.046%가 나오게 되겠네요. 근데 만약에 식품, 이게 커요. 13.5. 주거비 34.4%. 이 두 가지가 상승폭이 5% 하락하게 된다라고 하면 둘을 합산했을 때 마이너스 2.397% 영향이 오게 됩니다. 그럼 둘을 합치게 되면 마이너스 1.351 정도. 그럼 이게 5%를 물가 상승을 만약에 기준으로 최근에 나온 걸 놓고서 이 정도가 더 하락해야 된다라고 하면 일단 3%대는 저는 무조건 들어올 거다라고 봐요. 3% 초반이냐 중반이냐 후반이냐의 차이일 뿐이다 라고 봅니다. 6월달이 아니라요, 12월달이에요. 그러면은 첫 번째 여러분들 드실 수 있는 생각이 식품 가격은 진짜 내려갈 거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작년 올해 초 왔었을 때 소비자 물가 헤드라인이 좀 떨어져 내려올 때 유가 내려간 거, 중고차 내려간 거 반영돼서 그런데 더 이상 물가에서 내려갈 거 있냐? 물가는 재차 올라갈 것이다 라고 할 때 그때 말씀드렸던 게 아니다. 식품이 그 다음에는 물가 헤드라인의 하락에 선봉장이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왜 그랬냐면 미국의 이 식품 소비자 물가 같은 경우에는 북미 비료 가격에 후행을 하는 것으로 과거에 이렇게 이제 관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랑은 다른 현실인 게 미국은 워낙 땅이 넓고 농사도 기업형으로 하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는 자급자족이 가능한 농산물에서도 나라잖아요. 그래서 그 농사 지을 때 가장 큰 비용 중에 하나인 비료 가격이 사실은 농산물 가격을 결정하는 데에, 음식료 가격을 결정하는 데에 많은 영향을 주더라라는 겁니다. 시차를 두고서 말이죠. 그러면 최근에는 어떻게 돼 있냐? 6개월 시차를 두고 봤을 때 비료 가격의 흐름입니다. 식품의 흐름입니다. 역시나 관계성을 가지고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정도까지 떨어지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폭이 얼마일지에 대해서는 더 정확하게 모르죠. 다만 근데 지금 트렌드를 봐가지고서는 훨씬 더 떨어질 룸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식품 쪽에서 그렇게 큰 부분은 아니에요. 그렇게 큰 부분은 아닌데 어쨌든 그래도 신경 쓰는 정도로 비중이 차지하는 게 있는데 바로 그게 닭이랑 관련된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작년 내내 조류 독감으로 고생을 한 나라예요. 그래서
닭과 관련된 특히 뭐 달걀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올해 봄에 그게 드디어 잡혔어요. 그래가지고서 이번에 보시게 되면 달걀 가격의 하락폭이 역대 최대 폭이다. 아이, 달걀 하락 같은 것 때문에 물가가 빠졌네. 이런 분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틀린 분석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무지막지하게 올라갔어요. 지금도 과거 대비 높아요. 근데 이거는 조류독감 때문이었고, 조류독감 잡혔으니까 물론 또 재발할 수도 있죠. 그렇죠? 네. 재발할 수도 있긴 한데 그러지 않다라고 하면은 그 닭과 관련된 거에서도 식품 가격이 내려가는 게 꽤나 쏠쏠할 겁니다. 주거비는 뭐 앞에서도 말씀드렸으니까 더 말씀을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앞서 부정적 요인들 다시 한번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중고차. 기본적으로 중고차는 작년에 기여가 컸었던 이유는 내려가는데 비중도 컸어요. 그때 당시에는 비중이 4.143%였거든요. 근데 올해 이 비중이 조절이 됐잖아요. 조절이 되면서 2.668%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비중이 당했어요. 그래서 사실 중고차가 지금은 내려가는 것도 큰 영향을 못 줘요, 물가에. 지금 세대가는 내려가줬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커서 당했다. 그게 첫째이고요. 두 번째는 왜 중고차 가격이 올랐을까라고 했었을 때 이건 좀 작년에는 복합적이었었죠. 공급망 교란이 나타났었죠. 그러다 보니까는 그러니까 일단 코로나가 터져가지고서 대중교통을 안 탈라 그랬죠. 거기다 코로나 때문에 공급망 교란이 나타나다 보니까는 차량 재고가 너무 부족했죠. 그래서 신차를 받으려면 너무 오래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고차를 사러 갔죠. 그러다 보니 자동차 업체들이 신차 가격을 무진장 올렸어요. 중고차 가격도 올라갔죠. 잔존가치 다 올라가겠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내가 차를 사려고 할 때 가격은 더 올라갔어요. 왜냐? 원래 딜러들이 인센티브를 제공을 하잖아요. 고객들이 차를 사려고 할 때 어디까지 보고 오셨어요? 좀 더 깎아드릴게요. 이런 걸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인센티브도 막 줄였었어요. 그러니까는 재작년, 작년 상반기까지 나타났었던 그 중고차 가격의 상승에는 다른 이제 그 우리가 봤었을 때 이유들도 상당히 탄탄했었다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보시면은 그러다 보니 미국의 차량 재고도 어마어마하게 줄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중고차 가격이 올라가는 거에 힘이 대단히 강했다. 근데 지금은 사실 최근에 반등이 나오지만 제가 볼 때는 그 반등이 과연 계속 힘있게 나올까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어쨌든 리오프닝은 되었고 대중교통을 조금 더 타게 될 것이고 거기에다가 공급망 교란이 그러면서 풀려나가게 되니까는 이제 차 부품 수급이 좀 잘 되니까는 차량의 재고도 그래갖고 만드는 게 잘 되니까는 재고도 좀 증가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차량 가격에 대해 가지고서도 이제 이 기울기는 안 나오는 거죠. 최근에는 오히려 내려오고 있고 인센티브는 다시 예전에 비해서 엄청 낮아요. 그건 사실이지만 인센티브는 다시 증가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또 그전에 봤었던 것과 같은 중고차 랠리를 기대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 저는 그건 좀 힘들지 않나, 힘이 좀 딸려 보인다, 그렇게 봅니다. 이번에 나온 기대 인플레이션 크게 상승을 보인 거, 요 부분의 경우에는 뭐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은 1년 기대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유가랑 비슷하게 움직여요. 그래서 유가의 변화에 민감하게 움직인다 이고, 그렇게 봤었을 때는 최근에 보시게 되면은 오펙 플러스에서 100만 배럴 이상의 감산을 선언하면서 유가가 70불 중반에서 80불로 바로 올라가 버렸죠. 그 영향이 지금은 바로 반영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런데 그럼 이 기대 인플레 올라간 게 계속해서 버틸 거냐 아니면 올라갈 거냐 라고 했었을 때에는 뭐 사실 최근에 오펙에서 감산 선언을 하면서 유가가 다시 작년처럼 많이 올라가 버리면 지금의 이 디스인플레 환경은 말짱 도루묵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뭐 말씀들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우리 한번 그때랑 비교를 한번 차분히 해보자라는 거죠. 그랬을 때 그때하고는 좀 많이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때 2월에 전쟁이 터지던 당시하고 한번 쭉 한번 보시죠. 당시에 유가 7, 80불에서 곧장 120불로 갔었어요. 근데 지금 사실 감산 발표했지만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유종 간의 불균형도 큰 문제였어요. 단순히 유가가 올라간 것뿐만 아니라
러시아 수급 이슈 문제로 해서 디젤이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그래서 가솔린 가격을 역전을 해버렸죠. 디젤이. 근데 최근엔 그런 모습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보는 유가의 상승폭 대비해서 작년에는 디젤 같은 것들이 더 많이 올라가지고서 실제 영향은 더 컸는데 지금은 그러지 않다. 추가적으로 천연가스 가격도 작년엔 문제였습니다. 이거는 우주로 날아가 버렸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모습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유가가 올라가는데도요. 작년에 이랬잖아요. 다음으로 전쟁 영향 때문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쪽에서 많이 나오는 곡물 가격이 치솟았었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해상운임, 항공운임 작년 요 시기에 지금 대비 4-5배 높았었어요. 가령 상해하고 미국 서부 해안 운임지수는 5,000불이 넘었었는데 지금은 1,000불 간당간당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통화정책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그래서 수요에 어떤 자극을 줬느냐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작년에 전쟁 딱 터질 때 기준금리 제로였습니다. 미국 기준으로요. 지금 4.75입니다. 당시에는 여전히 QE가 진행 중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QT가 진행 중입니다. 작년 6월부터 QT가 실행이 되었죠. 그리고 작년은 3월부터 상해 대봉쇄도 있어서 공급망에 교란을 줬습니다. 그 고용시장으로도 한번 가보죠. 작년에 이 시기에는 실업자 대비 구인이 2배였어요. 근데 지금은 1.6에서 1.7배 사이로 떨어졌고 향후에 지금 데이터들을 보면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시에 평균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 5%를 넘었어요. 근데 지금은 4%대 초반입니다. 월간 고용 순증이요. 작년에 이 당시에 50만 명 수준이었어요. 지금 20만 명대입니다. 당시에는 여전히 전월 대비로도 계속해서 집값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전월 대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년하고 우리가 비교하기엔 차이가 굉장히 크다. 심리적인 요인이나 이런 것들의 각종을 자극하기에는 요인들이 약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지금의 관심은 이제는 물가는 2등으로 떨어졌다. 1등은 침체다. 그렇게로 보고 있고 물가는 각종 선행 데이터나 이런 것들로 봤었을 때에는 무난무난하게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계속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요. 물가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